구독, 좋아요. 자, 의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터져 나오죠. 김경 시의원의 입이 지금 터졌습니다. 초기에 지금 강선우와 김병기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나오는 상황과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어요. 자,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김경 시의원이 자수서,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강선우한테 직접 1억 원을 전달했다. 공천 뇌물이 확인되는 순간이죠. 또 다른 상황도 확인이 되겠죠. 세부적인 상황뿐 그것도 확인되고 있고, 강선우 전직 보좌관도 강선우가 시켜서 차에 그것을 실었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김경시 의원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16시간 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출석할 때의 장면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모든 것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예, 김경시 의원이 1차 때는 막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하더니 지금은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좀 다른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조사 내용, 일부 자수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진실인지 정말 예. 어디까지 이게 거짓말을 하는지 저희들이 그 똑똑히 들었잖아요. 그 김병기하고 강선우 그 녹음 파일, 예. 녹음 파일 보면은 정말 강선우가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보좌관이 받아서 보좌관이 보관을 해서 내가 돌려주라고 해서 뭐 돌려줬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김경한테 공천을 줘야지 자기가 산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니까는 뭐 그 김병기도 그러면은 뭐 돌려주라고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녹음된 그 내용이. 지금 저 김경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야, 그 1억 원 그 강순호에게 직접 줬고, 그러고 나중에 돌려받았는데 그때 바로 돌려줬다고 했는데 몇 개월 후에 돌려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또 뭐가 또 거짓말일까 더 이상.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점들을 경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내셔야 되는 거죠. 수사를 빨리 해서 뭐 그 증거물 확보하고 김경 출입금지 시키고, 김경은 이것뿐이 아니고 그 전에 벌써 한 몇 달 전에 그 진종호 의원이 폭로한 거 있잖아요. 그 불교 단체 뭐 3,000명 가입시켜 가지고 김민석 때문에 위에서 가입시켰다 해서 고소고발됐으면 그때 그 출입국 검열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 놔뒀다가 지금 미국 가서 버젓이 가서 CES 행사 가서 엄지척 사진 찍고 그리고 또 뭐 텔레그램하고 다 변경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렇게 좀 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하는 것도 아마 속마음으로 내가 다 내 증거는 다 지웠어. 다 지워서 없어. 뭐 해봐. 이런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이거 수사를 할 그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특검을 간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장동훈 대표가 또 단식에 들어간 그 상황이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예. 조금 전에 그 녹음 내용도 아예 거짓말이다. 그러면 또 뭐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수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특검에 맡기자. 이 논리가 충분히 성립이 되는 거죠. 예. 자, 김경에 대해서 다시 좁혀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김경시 의원, 지금 미국에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 가서 CES를 둘러봤다. 웃는 장면, 뭐 그 사이에 텔레그램이 삭제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지난 11일에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하죠. 그게 이제 그 압수수색물 대상 중에 업무용 노트북하고 태블릿 PC 이런 걸 확보를 못했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이제 시의원 때 사용했던 PC까지도 경찰이 방치했으니까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김경 자신이 오히려 이제 업무용 이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경찰에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1차 출석 때는 기자들 다 피해 다니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그 장면을 연출했는데, 자, 2차 출석 때는
저렇게 서서 기자들한테 사과도 하고 발언을 하는데 이제 증거인멸도 어느 정도 했고 그렇다고 보는 건지 김경이 이제는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생각하는 것인지 이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업무용 노트북하고 태블릿 PC를 뭐 깡통으로 만들어서 예. 이렇게 뭐 제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런데 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깡통으로 만들어서도 이것을 뭐 포렌식을 해서 복구를 한다든가 자료를 이제 복구를 한다든가 하면은 김경발 이 대규모 게이트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오늘 그 보도된 내용 중에 그 김경의 재산을 보도를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 40억 규모의 개인 간 그 채권이 있다. 네. 개인들에게 각각 본인이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 40억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고 뭐 여러 사람에게 막 돈을 이렇게 주고 뭐 그러니까는 채권 채무 형태로 이렇게 했겠죠. 40 몇 억이요? 예, 40 몇 억. 야, 그걸 1억씩만 하더라도 40 몇 명이네요. 몇 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지금까지 김경 시의원의 그 행적을 보면은 처음에 그 어떤 그 전문대학의 강사를 하다가 교수인지 뭐 거기서 교직을 맡고 있다가 이제 서울시의원에 들어오면서 쭉 그 행적을 보면은 처음에는 동대문에서 시작을 해요. 그때 민주당 안규백 지금 국방부 장관 안규백 그쪽의 공천을 사실상 받아서 서울시 의원이 되거든요. 비례대표. 예. 그 다음에 동대문에서 안 하고 강서로 옮겨갑니다. 그 지역구로 출마를 하려고 강서 1선거구. 1선거구가 그 강서 갑이거든요.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그래서 강순호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강순호가 공천관리위원이기도 하고 그 강서갑의 그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이니까 그것을 접근을 해서 지금 1억이 막 거래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목표가 영등포 구청으로 가요. 구청장이 목표라고 해요. 그런데 강서구청장은 지금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전하기가 뭐 하니까는 그 옆에 있는 영등포 구청장으로 가려고 영등포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이번에는 김민석 쪽에 줄을 대죠. 네. 그래서 김민석과 그때 서로 이제 만났다는 그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서울시청 앞, 서울 이에 그 근처에서 만났다.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 만났고 김민석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을 그 대비를 해서 뭐 3천 명의 당원 가입을 해주고 당비를 대납을 해주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고 그때 진종호 의원이 폭로도 했었죠. 그러면 여기 보면 동대문에서 강서에서 영등포로 이렇게 옮기는 사이에 지금 그 드러난 것이 뭐 1억 원만 드러났지만은 과연 이게 다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김경발 대규모 공천 뇌물 게이트가 터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우선 떠오르는 인물들이 딱딱딱 이렇게 떠오르네요. 지금 강서구에서는 김경을 매개로 한 공천 게이트, 공천 뇌물 사건이 터진 거고 그 이후에 사실은 지난번에 공천에 확정되는 단순공천 확정되는 과정에 윗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건도 있고 그렇죠. 위선도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시면 동대문에 그러면 안규백 관련해서도 최소한 안규백에 돈을 전달하거나 후원했을 가능성도 있고 김민석 관련해서는 확인된 게 지금 종교단체 신도들 3,000명 가입시키고 돈 문제 이런 것까지 지금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강선우, 안규백, 김민석 여러 명이 일단 나오긴 했네요. 일단 이제 본인의 행적만 보면은 네. 동대문의 안규백, 네. 그다음에 그 강서구의 강선우, 그다음에 그 영등포구의 김민석이 영등포구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그렇게 딱딱 돼 있는데 또 강천호에게는 돈 1억이 최소 1억이겠죠. 어쨌든 뭐 1억 확인된 게 1억이 확인이 됐고 저기 김민석에 대해서는 3천 명을 가입을 시켜주고 그 당비를 대납을 해준다. 그것도 지금 주장이 나왔잖아요. 네. 주장이 나서 고소 고발이 돼 있고 그럼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앞에 다시 돌아와서 안규백 동대문 쪽에서는 비례대표를 줬는데 어떤 뭐 금품 제공이 있었는지 그 부분 뭐 지금 나오는 건 없지만은 특검이 출범을 하면은 특검 출범하면은 이것도 그대로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경찰이 할 능력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또다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지금 드러난 강순호 1억 이거 하나뿐일까 아니면은 지금 그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의 이 공천 그 헌금 시세표가 있다. 공천 헌금 시세표. 그 얘기는 구원 얼마, 시의원 얼마 그 시세표 말하는 거예요? 문화일보에서 그거 보도했습니다. 예. 문화일보에서 구의원은 그 5천만 원, 시의원은 1억.
뭐 이렇게 그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런 시세표가 있다는 식으로까지 나오니까는 이게 그냥 그 저희들이 그냥 흥미 위주로 저도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제가 한창 국회 출입하고 할 때 상김 시대부터 제가 출입을 했는데 그때는 공천 헌금이라는 게 그냥 간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각 계파의 보수들이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정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계보 관리 자금이 필요하니까는 공천 헌금 받았다. 이것은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고 저도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천 헌금이나 공천 뇌물은.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은 공천 헌금이 아니고 공천 뇌물이거든요. 구의원들한테는 요구를 하잖아요. 돈 달라고. 김병기 그 배우자가 요구를 하는 거 이거 뇌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반적인 그 상황을 공천 헌금이든 뇌물이든 이 상황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특검이 필요하고 이 여론조사 봐도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동혁 대표의 이 단식은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공천 시세표, 공천 가격표, 공천을 매개로 장사를 아예 하는군요. 뇌물 공천 자금. 이 정당이 매관매직 정당이었군요. 민주당이. 그래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그 얼마나 이게 그 간섭적으로 해왔으면은 그냥 간행처럼 해왔으면은 그 동작구 구의원이 그 1,000만 원을 갖다 주니까는 김병기 배우자가 이거 그렇죠. 예,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너무 작다. 그래서 돌려줬대잖아요. 돌려줬는데 그게 또 아까웠던지 다른 또 측근 구의원이 와서 그거라도 달라고 해서 다시 가져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시세가 나오는 거죠. 1,000만 원은 공천 헌금은 너무 적은데 구의원.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시세가 그럼 한 5천만 원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서 그 이제 시세표가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침 이 김경과 강선우 이야기를 하다가 김병기 이 아내 문제까지 포함한 김경비 문제가 툭 터졌는데 그 문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병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워낙 많습니다. 지금 뭐 13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숫자가 저기 써 있네요. 지금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1, 2, 3, 4 저거 사건을 분류해서 얼마나 많은지 저거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김병기가 일단 기록을 세우겠는데 13건. 자, 지금까지 대체로 공개되고 어느 정도 확인된 것만 13건이고 자, 원내대표는 일단 뭐 모든 걸 잃었고 의원직이라든가 탈당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추가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저 내용 중에 보면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부터 해서 여러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이 동작경찰서에 이 사건을 암장하고 범죄를 은닉하는 그 사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저께 어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비밀금고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비밀금고 추적하고 있다. 자, 차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엔 없었지만 CCTV 그러니까 자택에서 어떻게 비밀금고가 이동했는가를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굉장한 뭐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기가 일단 그 국정원 블랙 출신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예. 조금 전에 그 장동혁 대표도 단식에 들어가면서 김병기의 블랙폰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블랙폰. 예. 그 이제 전화기 안에 얼마나 많은 녹음 같은 게 돼 있을까. 사진이나 녹음이나 그 강선우와 나눴던 그런 것처럼 그것은 블랙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황금폰이라고도 하고 다이아몬드 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은 깡통이었고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 폰. 전화기를 확보를 해서 그 녹음 같은 것을 보면은 엄청난 것이 나올 거다. 특히 이재명 그 대표 시절에 그때 공천관리위원회 간사하면서 비명행사 공천을 다 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뭐 나눈 대화라는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해서 이제 김병기의 휴대폰이나 아니면 녹음 기능에 주목을 했었는데 새로 나온 게 바로 비밀 금고죠 이번에는. 비밀 금고가 저 김병기의 저런 그 혐의들을 계속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 전직 보좌관들입니다. 전직 보좌관들이 그때 6명이 단톡방 만들어서 소위 뒷담화를 하다가 김병기 부부 뒷담화를 하다가 다 잘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보좌관이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병기의 그 비밀 공고를 찾아라.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부가 쓰는 비밀 공고인데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 1m 정도. 그럼 굉장히 비밀 공고는 크잖아요. 예. 1m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크네요. 네,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그 공천 뇌물로 받은 현금도 들어있을 수가 있고 그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보좌관도 그거를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장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공천 장부. 공천 어떤 장부. 걸 기록한 해놓은 거. 공천 뇌물 받은 장부. 네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그 구의원 두 사람이 가서 1,000만 원, 2,000만 원 줬는데 아니 1,000만 원은 좀 이상해 가서 다시 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고 막 하려면은 두 사람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의원들. 네. 그럼 그 장부를 적어놔야지 알지. 그거 한두 사람한테 뇌물을 받아야지 나중에 기억을 하지. 여러 사람한테 그런 게 있으면 장부가 있어야 되겠죠. 장부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 안에서 어떤 그 녹음 파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보좌관이 그것을 확보를 하라고 기뜸을 해준 거죠. 그런데 경찰이 넉장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차남집으로 이제 옮겼다. 그것까지 들었어요. 차남집이 이제 차로 한 2번 거리랍니다. 그 김병기 부부하고 차남이 사는 데가. 그걸로 이제 이 자기들한테 압수수색에 넣을 것 같으니까 차남집으로 옮겼는데 차남집도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차남집에서 그거를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금고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사라져 버린 것도 넉장 그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넉장 들어갔느냐 하면은 김병기가 민주당 소속일 때는 무서워서 그 경찰이 감히 압수색을 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을 하고 나니까 제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해도 되나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비밀 공고는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특검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은. 예. 특검을 반드시 해서 밝혀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좀 다음 건으로 마지막에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 한번. 지금 김병기 사건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어요. 사건이 재판이 중지된 인물. 네. 5개 재판. 몇 개 혐의였죠? 12개인가 13개? 12개였죠. 12개. 7개 거의-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그러면 뭐 거의 차세대 지금 이제 범죄 혐의로만 보면 범죄 혐의 순으로 만일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 그 지도부를 구성한다면 김병기도 이제 상위 랭커 완전 상위 랭커로 들어가는 수준인데요. 장애 랭크로 들어가는데 이제 네. 좀 저기는 어떻게 보면 좀 자범 수준이 많잖아요. 물론 뭐 이재명 그 혐의 중에도 네. 자범 수준이 많습니다. 이재명 근데 저수지가 큰 것들이 네, 좀 크죠. 저수지가 크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여기에 좀 간과를 하는데 뭐냐면은 이재명이 5개 재판이 중단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중단된 수사도 많습니다. 중단된 수사. 그 대장동 저수지뿐이 아니고 그때 정자동 저수지에까지 나왔잖아요. 정자동 그 호텔 신축 사업.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 돼 있고 뭐 후원금 그 쪼개기 이런 것도 다 수사하다가 다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 김병기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수사 대상이 또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탄원서죠. 탄원서를 올렸는데 당 대표에게 김현지를 통해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김현지를 통해서 올렸는데 김현지가 누구죠? 이진수 후보요. 이진수 위원장이. 네, 아니 국회의원 이거 저 폭로한 이수진. 네. 이수진 전 네, 의원이요? 이수진 전 의원의 네. 보좌관이 김현지에게 그거 탄원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대표님께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그럼 그때 대표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그러면 저런 탄원서를 받아서 범죄 혐의가 있는 탄원서 그거를 받았는데 그거를 묵살을 해버렸다. 그거 하면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는 지금 이재명은 그 전에 그 수사가 중단된 것들도 있지만 새로운 수사거리가 또 새로 막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누가 더 저 수사 대상이 더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김병기하고 이재명하고. 근데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으로 정치적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제명 처분으로 김병기는 이제 정치로 끝났다. 그러면서 이 얘기합니다.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박지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제 그 여론이 있고 반대 여론도 동시에 있는 것 같은데 개딸들은 저항하는 것 같고. 근데 강선은 어쨌든 탈당을 했잖아요. 사건이 터지자마자. 김병기는 계속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 버틸 만한 그리고 힘이나 뭔가 뒷배경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김병기 뭔가 무슨 구명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버티는 힘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지금
뭐 이재명에게 계속 SOS를 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그 언론에서도 나와요. 뭐 그러면 그 관련 해줄 수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 그 어떤 뭐 좀 보호를 해주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하고 했으니까는 그것도 다시 좀 그 선처를 내리는 그런 이제 그 모양새를 본인은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원하는가 하면은 저걸 이제 할 수 있는 건 정청래는 안 하죠. 지금 박지원도 이야기했잖아요. 정치적으로 끝났다. 박지원은 정청래 지금 친청이거든요. 네. 저 친청으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그 김병기하고 이제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을 그으려고 하지만은 김병기가 이제 믿을 구석은 딱 한 사람이 있죠. 과거에 그 대신 피를 묻혀줬지 않습니까? 비명 행사 그 공천할 때 피를 대신 묻혀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무슨 블랙폰이나 아니면은 비밀 금고 안에 이 그분과 관련한 뭐 대장동에서 그분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그분과 관련한 이 어떤 파일을 같은 것들을 쥐고 있을 수도 있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일종의 뭐 딜을 그 시도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김병기가 버티는 것은 본인도 쥐고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믿고 뭔가 자기 스스로 이제 셀프 구명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1부에서는 삼수를 다뤄봤습니다. 삼수. 장동혁의 초강수, 닥게이츠의 비수, 김경의 자수, 이 삼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뤄봤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중요 인재 현안, 국내 현안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2부 이준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김경 문제 한번 좀 살펴보죠. 강선우 의원한테 1억 원 공천 헌금을 전달한 김경 혐의는 받고 있는데 이제 수사가 인제 시작된 아주 우스운 단계에 있긴 합니다. 자,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죠. 귀국하는 장면 혹시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강선우 의원한테 공천 헌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 임하겠습니다. 의원님, 강선우 의원한테 공천 헌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 임하겠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 측과의 연락. 예, 검은 패딩에 모자를 눌러쓰고 귀국하고 있는 김경의 모습을 봤는데요. 아무런 답변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제 귀국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듣고 뭐 경찰 수사 문제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 장면 보고 네. 그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여러 행적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미국에 갔을 때 CES 가가지고 예. 엄지척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 CES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요, 미국에서 과연 어디에 있었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CES에 가서 우연히 취재진들에게 이제 발각이 됐죠. 발각이 돼가지고 CES 가 있는 모습을 보고 과연 CES에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라는 것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관광재단에서 비표를 받았다 그러는 거 보니까 미국의 관광 목적으로 일단 나갔구나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된 거고, 또 아들과 오래전에 약속이 됐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호의라는 게 밝혀진 게 결국 아들을 못 만났다 그래요. 아들 내를 못 만났고 미국에 가서 10하루, 그러니까 11일 동안 CES에 있다가 왔다. 뭐 CES만 다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CES에 있다 왔다는 거 하나, 그리고 텔레그램에 재가입을 2번이나 했다는 거. 그러니까 즉 증거인멸을 위한 아주 치밀한 뭐 또 정황이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거 이외에도 아마 핸드폰을 교체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좀 보안이 잘 돼 있는 아이폰으로 교체했다거나 이런 것도 정황이 보인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뭐냐면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 그 경찰에다가 내가 1억 받았다, 1억 줬다가 돌려받았다라고
진술서를 제출한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때 국내 내 변호사를 통해서 그걸 했다는 걸 보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결국은 본인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와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고 그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 계속 취재가 들어오고 어디 가면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발각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좀 편안하게 미국에서 한 보름 정도 가까이 있으면서 증거 인멸하고 말 맞추기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 경찰이 강제로 체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저녁 시간대에 뭐 일부에서는 3시간 후, 4시간 후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경찰이 소환 조사를 해서 가서 한 3시간 정도의 뭐 조사를 받았다. 실제 뭐 신원 확인하면 그 제대로 수사가 됐을지 의문입니다. 30분이나 1시간 정도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 저 정도 이 정도 사건이면 증거인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사실은 체포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예. 수사 의지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 인멸 다 안 됐으면 어쩌지? 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경찰이.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자마자 같이 입회하에서 강서구에 있는 본인 또 집이 있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곳이 또 집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옮기면서 이제 입회하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이미 사건이 벌어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또 미국 있는다고 해서 거의 13일 정도 국내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 정량은요 꼭 본인이 아니어도 누군가 시켜가지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 정경심 이제 동양대 교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 그 사람 불러가지고 본인이 이제 투자했던 것들 증거 기록을 뭐 하드디스크 빼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증거인멸을 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처럼 김경 씨도 본인이 미국 가는데 누구 시켜가지고 증거인멸을 시켰을 건데 그거를 막 충분히 이제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김경시 의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김경시 의원과 함께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증거 인멸을 다 안 했으면 어떡하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구색 맞추기, 그러니까 압수수색했다라는 구색 맞추기를 했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하나 지금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압수수색 끝나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3시간 반에서 4시간 사이 요렇게 하고 돌려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아주 핵심적인 이제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했다는 것은 사실 묻고 답하고가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하게 되면요. 지금 혐의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강선우 시의원과 했던 대화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남모 보좌관하고 했던 상황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면요. 이거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서 꾸명이 나면 그걸 또 확인하는데 변호사 입회해서 확인하는 시간 또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감안하면 사실상 차담하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경찰의 수사 의지가 굉장히 좀 빈약해 보인다.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예. 자, 김경이 본래는 입국 날짜가 오늘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티켓을 좀 바꿔서 뭐 24시간은 아니지만 어제 입국을 했는데 여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의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 사건의 관계자들과 상당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건들을 입맞추기를 다 필요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일찍 왔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미 김경이 여러 가지 말맞추기를 하면서 동시에 제살길을 찾기도 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사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면서 본인에게 상당히 난처한 상황들은 증거를 없애가면서도 자기한테 유리할 만한 흔적들은 남겨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또 한편으로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어떤 것이 터질지 모르니까. 여기에 지금 김경시 의원이 이 공천원금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통상적으로 자술서를 내지 자수서를 내는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 네. 본인이 그러니까 헌금을 했다 사실상 인정하는 자수서를 내는 건데 보통은 진술서, 자술서 이런 걸 내는데 자술서가 아닌 자수서를 냈다 해서 벌써
김경도 한편으로는 자기 살 길 찾아가는구나.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기 예. 시작했어요. 그렇게 봤을 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자수서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증거라든가 이런 걸 그 같이 부합한지 따져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데 자수서란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겠다. 그때 쓰는 단어가 자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수서라고 이제 본인 용어를 쓴 거를 보면은 본인 살 길을 좀 이제 찾겠다는 거고요. 이제 1억을 줬다가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1억을 줬다라는 것은 아마 변호사와 상담을 했을 겁니다. 이거를 뇌물죄라든가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자수를 해가지고 유죄가 나오게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다른 선례가 있었겠죠. 그런 거 보면서 자수해서 인정해버리는 게 형량이 낮출 수 있고 이건 어쩌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라고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김경 의원은 강선우 시의원은 모르겠고 그 사람은 자기 살길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고 나는 일단 내 살길을 찾겠다 하면서 자술서가 아닌 자수서를 제출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자수서와 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 그러니까 지역 사무국장이죠. 네. 이 사람의 진술 내용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물론 말이 여러 번 강선우하고 특히 이제 김경은 말을 여러 번 바꿨는데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김경 시의원은 공천 관련 금품 수수 혹은 전혀 사실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 딱 잡아 뗐다가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1억 원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카페에서 전달했다. 뭐 이렇게 네. 즉 지역 사무국장한테 강선우 지역 사무국장한테 보좌관한테 카페에서 전달했다 했는데 지역 사무국장은 그런 적은 없다. 그래서 차량에다가 뭘 서류를 이렇게 좀 봉투에다가 주고 가더라. 하니까 지금 말을 또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얘기도 나와요. 예. 말이 지금 방금 말한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고 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처음에 이 남모 보좌관 지역 사무국장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예 받은 적이 없다는 말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김경 씨한테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뭐라고 했죠? 받았다라고 얘기를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받았던 그 상황에 대해서 또 김경 씨와 또 말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주고 받았다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카페에서 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차에 보니까 차에 들어와 있더라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제 살길 바빠서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근데 김경 시의원의 지금 행보를 보면은 본인이 왜 자수를 해가지고 자기 형량을 낮추는 지금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도 김경 시의원의 보좌관, 이 남모 보좌관의 사람도 사실 밑에서 일하는 하급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안고 가가지고 센 형량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선우 의원이 지금 뭐 아주 잘 나가는 힘 있는 그런 현역 의원도 아니고 현역 의원이지만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같은 밑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요, 차라리 인정을 하고 그냥 강선우 의원과 좀 선을 긋는 게 내가 사는 게 낫겠다. 괜히 강선우 의원을 보호해 주려고 내가 다 안고 불구덩이 뛰어들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느냐. 이런 현실적인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보기에는 강선우 시의원과 남모 보좌관 이 둘 사이에 말이 달라지는 거, 구체적인 지수 달라지는 부분,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본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이제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건을 근데 자꾸 파다 보니까 강서구에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도 나오던데 최근에 동향을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강선우와 김경 시의원의 개인적 일탈로 계속 몰아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 근데 상황을 보면 공천헌금 1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의 특정 세력이 개입했던 흔적, 돈과 이권이 작동했던 문제, 공천 자체가 굉장히 위법적이거나 편파적으로 진행됐던 상황, 공천 과정 전반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일이 예. 지금 김병기 의원도 지금 포함됐지 않습니까? 김병기 의원도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 가지고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다 3천만 받았다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가 나왔고 강선 의원도 1억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계기가 되니까 이런 사실들이 이런 의혹들이 드러난다고 이제 가정하게 되면은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구의회라든가 시의회라든가 또는 구청장이라든가 관련돼 가지고 공천에 대한 시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듭니다. 공천 헌금에 대한 시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장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 시의원은 1억.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구의원이 되려고 그러면 1,000만 원, 3천만 원, 뭐 2천만 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어둠 속에서 밑에서 많은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김병기 의원이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김병기 의원이 지난번에 뭐 했었죠? 비명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비명 행사를 했는데 비명 행사할 때 상당히 많은 제보를 받았을 거예요. 비명 행사의 행동 대장이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검증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검증위원장에게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은 제보라든가 투서 같은 걸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엄청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투서라든가 제보 내용이 주로 뭐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다. 어느 사업자에게 돈을 받았다, 아니면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았다, 이런 내용, 인허가 관련돼 가지고 권력 행사했다든가 이런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의 폰, 저는 이 폰을 황금폰에 생각하는데 그 황금폰을 입수하게 되면요, 다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천 헌금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단순히 동료 의원들의 공천 헌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실체가 나온다는 것 플러스 이재명 이제 당시 당 대표였죠. 이재명 당 대표에게 김병기 의원이 비명 행사를 할 때 전부 다 컨펌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없애고 등등의 얘기를 했을 게 분명히 있는데 김병기 의원이 그동안 했던 걸 보면 국정원 요원으로서 또는 강선 의원과의 이제 녹취록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본인이 중요한 걸 결정하거나 예민한 거를 관련해서 일을 할 때는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만약 잘못되가 틀어졌을 경우에 내 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백업 위한 도구로 본인 살기 위한 또 본인 면책을 위한 그런 도구로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통화를 했던 기록도 아마 들어있을 거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의 황금폰을 빨리 입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황금폰. 자, 황금폰 이야기 나온 김에 이 김경과 관련해서는 텔레그램에 가입, 탈퇴, 재가입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증거인멸 문제가 나오는데 김경이 휴대폰을 바꿨을까 이 문제는 아직 확정적으로 나왔지는 않았죠. 확정이 안 나왔는데 그 텔레그램에 재가입된 거 2번 한 거 보니까 네. 핸드폰 그 폰 단말기 자체를 바꿨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래요? 네네. 만일 휴대폰을 바꿨다면 사실은 증거인멸로 상당히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걸 너무 잘 알 텐데요. 근데 지금 이제 바꿨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어제 그냥 3시간 반 만인가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이게 밝혀질 거예요. 핸드폰이 교체됐는데 경찰이 체포를 안 했다. 라고 하면 이거는 경찰이 봐주기 수사다. 즉 경찰에 맡겨서는 실체를 파악 못한다.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에서 밀고 있는 특검법으로 가야지 실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완전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경찰이 과연 핸드폰 바뀐 것을 알면서도 풀어줬는지 정말 그걸 모르고 풀어줬는지 아니면 핸드폰 안 바꿨는지 이거는 머지않아 오늘 아니면 내일 드러날 거다 봅니다. 예. 뭐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휴대폰 관련된 부분이나 자택 2곳, 뭐 강서구 영동포 압수수색, 그리고 서울시 의회 그 PC도 물론 당연히 압수수색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포렌식을 해야 돼요. 자, 그 장면과 함께 이게 지금 다시 주목되기 시작했는데 김경시 의원이 작년에 지방선거 올해 지방선거 앞두고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에 가입시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뭐 3,000명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이 문제 지금 이제 정교 유착 문제도 지금 통일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김경 관련된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이 가입시켰던 이 문제는 논란이 되다가 지금 이것도 지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덮고 있는 양상인데 핵심적으로 이 정교 유착 문제를 다루려면 특검팀이든 지금 뭐 어디에서든지
이 종교단체 신도 이 민주당으로 가입시킨 이 문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들어가야죠. 왜냐면 지금 네. 이거 국힘에서 고발을 한 상태인데요. 네. 지금 경찰에서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 그러면 혹시 내사하고 있는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내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어디서 흘러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힘에 고발한 이 사항, 그러니까 3,000명을 이제 정당에 가입시켜 가지고 김민석 총리가 있는 지역구죠. 영등포구죠. 예. 영등포구에 본인이 이제 출마하려고 당원 가입하려 했던 거,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것도 물론 이제 경찰 관련된 내용인데, 이 경찰이 현재 경찰청장 자리가 아마 지금 공석일 겁니다. 지금 네. 뭐 누구 하겠다라고 이제 뭐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죠. 임명이 정식으로 취임하지 않은 상태인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행 체제인데 그 위에 올라가면 경찰은 행안부 장관 소속이에요. 행안부 장관이 지금 누굽니까?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민주당에게 불똥을 튈 수 있는, 즉 김민석 국무총리이자 현역 국회의원에게 불똥을 튈 수 있는 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지휘를 했겠느냐라는 의심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통일교와 함께 정교 분리라는 이제 대원칙에 따른다 그러면 이것도 해야죠. 근데 왜 통일교만 또는 이제 우리 쪽에만 이제 관련된 것들만 수사를 하려 하느냐, 이건 굉장히 편파 수사라는 이제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있습니다. 대순 진리하고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대순 진리에 관련해서는 이제 남욱 이제 변호사가 2022년 재판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랬냐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선거 자금을 댄 사실이 있다. 이건 이제 김만배 일당의 주어입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자금을 댄 사실이 있다라고 재판장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김만배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대순 진리에 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규 씨한테 대순 진리의 신도 3만 명의 조직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즉 이걸 묶어서 해석하면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대순 진리의 3만 명의 조직력이 좋은데 이 조직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동원이 됐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1억 8천만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대선 진료에 줬다라는까지 얘기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매끄러운 상황이죠. 이렇게 재판에 지금까지 나온 상황인데도 이건 또 쏙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한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면 이것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 대순 진리도 포함시켜야 된다. 뭐 김경시 의원의 3,000명도 포함시켜야 되지만 이것도 포함시켜야지 공정한 정교 분리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종교단체에 관련된 부분의 수사가 특검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함께 포함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이해운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해운 문제, 아들 문제가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터지고 있죠.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운 차남과 삼남, 뭐 사회복무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죠.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이 복무하던 시점에 원래 없었는데 이 복무지가 새로 신설됐다. 묘하게 이 이해운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이 공익근무요원,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그 시점에 새롭게 이 근무지로서 복무지로서 이곳이 신설됐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찰떡같이 잘 맞았는데 어떤 문제로 보십니까? 야, 이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뭐냐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입시 비리입니다. 이건 조국 사건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조국 예. 자녀들이 엄마 아빠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명문대학이라든가 의전원에 입학을 보면서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계기가 됐었죠. 입시 비리가 있었고 또 이제 가장 청년들이 분노한 게 뭐냐? 채용 비리.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자녀 같은 게 채용 비리. 이것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굉장히 제명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또 하나 뭐냐? 바로 병영 비리입니다.
입시 비리, 이제 채용 비리, 그다음에 병력 비리인데 지금 이 이제 이혜원 후보의 두 아들 총 4명제가 있는데요. 차남과 삼남 막내죠. 이 두 명이 병역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제 차남부터 말씀드리면 2014년 3월부터 해서 2016년 3월까지 2년간이죠. 2년간 서초구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에 사회복무요원을 받았는데 이때 유일하게 그 차남만 복무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차남 외에 아무도 그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오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 좀 이게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 이제 지역 아동센터라는 게 집으로부터 7km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사회복무로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거기에 한 명 딱 특정시켜가지고 사람을 그러니까 차남을 위해서 만든 사회복무요원 아니냐. 위윈설관 뭐 관이란 말 표현은 그렇지만 위위설 뭐 복무요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차남이 들어갔고 마지막 막내죠. 막내는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복무했는데 이 사람은 더 심합니다. 서울 방배경찰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배경찰서가 이 이혜원 후보의 집에서 얼마나 떨어지는 건지 아세요? 아주 가깝습니까? 집에서 2.5km. 그러면 뭐 한 2, 30분이면 그쵸. 걸어 다니는 거리네요. 속된 말로 슬랩권. 그러니까 슬랩바 끌고 갈 수 있는 볼일 다 보는 건데 이 막내는요 집에서 슬랩바 끌고 백화점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표전도 가고 하는데 여기서 군대 복무까지도 슬랩바 끌고 갈 수 있는 곳에서 복무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때 이제 방배 경찰서에 사회 복무요원을 16명 뽑았다고 합니다. 16명 뽑았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사회 복무요원을 마쳤던 해가 2021년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사회 복무요원을 안 뽑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차남처럼 이 친구도 이혜원 의원의 막내를 방배 경찰서에 복무시키기 위해서 뽑았는데 이는 여기서는 특이하게 한 명만 뽑으면 좀 티가 난다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16명을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제 삼남이 복무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아예 안 뽑는 거예요. 0명으로. 그때만 뽑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아예 안 뽑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필요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했다 그러면 16명에서 예를 들면 10명으로 줄든가 아니면 5명으로 줄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복무요원이 뭐 수요에 따라 가지고 좀 인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거기에 포함됐구나라고 변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딱 16명을 뽑고 그 이후에 이 삼남이 복무 기간을 마치고 나니까 아예 안 뽑아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차남과 마찬가지로 막내도 이 여기에 방배 경찰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쓰기 위해서 16명을 한꺼번에 뽑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거죠. 이혜운 뭐 아들들 맞춤형 뭐 복무집니까? 그렇죠, 맞춤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당히 이혜운 집 근처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 복무할 수 있는 이 사회복무요원 공익 근무요원에 배치를 했는데 앞뒤로는 이혜운 아들들이 복무하고 난 후에는 아무도 뽑지 않았다. 그 시기만 딱 필요했나요? 그 시기만 그 가까운 곳들에 딱 필요했나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이 병역 특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 아들들이 묘하게 현역에 다 가지 않고 다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뽑히면서 그것도 정상적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의혹도 저희가 동시에 되겠네요. 그렇죠. 이 아들들이 무슨 이제 신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사회복무요원이 되려고 그러면 그 신검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검 자료라든가 또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근무할 때 어떤 업무를 했는지 등등의 자료를 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사회복무요원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는지 그거 하나,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지 그거 하나,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예를 들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발령받았는데 출근을 안 했다거나 아주 나태하게 근무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발각돼가지고 다시 또 병영 생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 출근했었는지 출석 체크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 내용이 실제로 이 차남과 삼남이 업무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 자필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지 등등의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사회복무요원 이제 요원으로 받게 된 과정과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할 때의 근무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혜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내니까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예. 자, 관련된 상세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가 당연히 여러 형식으로 지금 제기되는 상황인데 보좌진 갑질 관련해서는 워낙 많으니까요. 그 일일이 뭐 청와대에서 그걸 몰랐다고 치는 것도 그냥 무섭긴 하지만 그 점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 이혜훈의 아들이 이 병역 특례와 관련돼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은 알 수 있었을 거고 더군다나 왜 서초 이 반포 아파트 관련해서는 이 허위 가점 문제 또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 위장 만일 그 집에서 위장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해서 가점을 한 25점 얻어서 그렇죠. 사실은 이 로또 아파트를 청약에 당첨됐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사실은 검증 과정 활성화할 수 있었는데 사실 몰랐을까 아니면 덮었을까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겠네요. 몰랐다고 하면 그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제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 네. 그리고 인사 검증이 만약에 김현지 이제 부서실장이 주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김현지 지금 부서실장이 거쳐가 인사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또 다시 김현지가 주도하는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확인된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혜원 이제 후보가 적극적으로 거짓말해가지고 인사검증 놓쳤다 하면 이런 후보를 어떻게 장관자리에 앉힐 수가 있느냐? 대통령과 인사검증 팀에다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 하면 국민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예사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문제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는 왜 아까 왜 가족 가점 늘었지 않습니까? 부양 가족이 이제 5명이 돼 가지고 이 전체 점수가 74점으로 해서 청약을 이제 받게 되는데 74점이 분양받은 이제 점수 중에 최하위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턱걸이가 됐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들이 이제 결혼해 가지고 이제 출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점수가 빠지게 되면 65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4점에서 65점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청량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집이 본인은 청약받을 때 36억이지만 현재 거래가가 90억 가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억이 넘는 차익이 있다는 건데 이 차익을 본인이 과연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 실현시키게 되면 그 차익도 전부 다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아들의 이제 위장 비혼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다시 이 집을 청약 당첨된 거는 취소가 돼서 그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리셋해야 된다. 그 근처에 뭐 전셋집에서 26억짜리인가 전셋집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그 전셋집을 빨리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병역 문제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어제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더라고요. 예. 예, 공식 입장을 내면서 이혜훈 후보 이런 사람들을 장관 앉히면 안 된다. 국민들이 그러면 오히려 더 범죄를 배우게 되고 범죄에 대해서 둔해지는 범죄에 대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앉히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주거권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주거권 네. 네트워크 여기서도 이혜훈 후보 같은 사람 이번에 이제 청약 비리 같은 걸 그걸 좀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런 사람은 장관 자리에 앉히면 안 된다고 해서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 단체에서조차도 이혜훈 후보는 낙마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참여연대나 경실련은 이전부터 나섰는데 참여연대 주요 단체들 좌파 단체들 아주 늦지막해 이제 판이 끝날 판이니까 거기 하나만 돌을 하나 올리는 건가요? 이전 같았으면 막 득달같이 보수 정권의 관련자 나왔으면 뭐 시작 전부터 득달같이 달려와서 청문회에는 뭐 고사하고 아예 낙마를 이야기했을 텐데 막 쏟아져도 참다가 참여연대가 부패 인내연대로 바뀌겠네요. 참으로 참을성이 많은 그런 참여연대 또 관련된 단체 좌파단체
모습을 보게 되네요. 자, 다른 주제 한번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직접 통화를 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뭐 만나서 중요한 문제, 특검 문제를 포함해 통일교 특검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알려졌는데 그 통화 내용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오전 11시 반에 통화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만나자, 이번 주에 만나자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라면은 오늘 오후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시간을 뭐 늦춰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들끼리 특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장을 같이 맞추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 조국을 끼어들고 하느냐, 조국 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를 끼워서 하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입장은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같이 하자라는 입장을 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조국 혁신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조국 혁신당에서 여기 응하지 않으면요, 지금 일단 둘이 먼저 만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먼저 만나면서 조국 혁신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취할 수 있고요. 조국 혁신당이 선택을 해라. 너네 정당의 스탠스가 뭐냐? 민주당이 이중되냐? 아니면 진짜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는 그런 야당 역할을 하는 거냐라고 입장을 선택하라라고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데 그 선택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조국 혁신당도 이 명분이 사실 안 하겠다고 명분을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하자고 했고 이제 종교 분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좋다. 너네도 그러면 의혹 대해서 같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 이거를 안 받을 명분을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두 당 먼저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먼저 만나서 이 그림을 만들어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뒤에서 따라오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사항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알려지고 있는데 뭐 공천 헌금 문제까지 지금 포함해서 할 걸로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국을 끌어들인 이유는 그러니까 법여권 내부를 일종의 공략하는 전술, EJ 전법을 사용하는 건지 어떤 차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야당이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 그럴 수 있는 최후의 카드 중 하나가 특검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그런 특검법 발의에 야당이 조국 혁신당이 빠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표면적이고 공식적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속내를 보면 정치 전략상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서로 범여권이라고 친다 그러면은 그걸 둘이 떨어뜨리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수가 있죠. 지금 민주당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걸 겁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자기 민주당의 유리한 지역구에 후보를 많이 내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을 좀 더 우리 쪽 땡겨 와가지고 더 흔든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쪽의 지역구에 후보를 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야권으로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더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맥락상 야당으로서 또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국 혁신당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고 와서 지방선거 치르는 게 지방선거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전투든 전쟁이든 뭐 일반적인 정치든 본질적으로는 같죠. 아군의 세력을 넓히고 타군, 적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줄이는 게 기본적으로 싸움의 기본 전법이죠. 당연히 자신의 원칙과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표를 중심으로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세력, 우리가 압도적인 역량이 높다면 독자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 역량을 더 키워야 되겠죠. 뭐 시황, 진시황조차도 천하를 통일하는데 때로는 합종을, 때로는 연행의 전법을 사용해서 국가를 통일하고 이끌어가게 됐죠. 그렇듯이 우리도 조금 더 세력을 범위를 넓히는 법여권의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이 특검법 연대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